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중한 자리에 특히 남북관계가 요동을 치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한테 매우 기쁜데 매우 중요한 때죠. 이런 중요한 때 또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규시의회 조선대학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 진로라는 거 봐주셨죠? 이게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복사를 해놓은 건데 이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내 강의를 처음부터 위기의 발단부터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개성공단부터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뜨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니까 여기 페이지로 8페이지 다 피셨어요? 한번 펴보세요. 8페이지 피셨죠? 8페이지에 그림 2개 나와 있죠? 네,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뜨면은 조금 올려서 좀 자, 여러분도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일 거고 여러분들은 우리 정치 현실이나 남북관계 특히 분단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생각을 못해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개성공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지금 남북이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그 갈등의 불똥이 남북 개성공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신문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2000년 6월 달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일 북한의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이 이제 적대와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 물론 양 정상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남북이 적대관계가 화해협력 관계가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물꼬를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물꼬로 바꿔보자. 다시 말해서 이제 대결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고 남과 북의 국민들의 또 북한의 인민들의 다음을 향상시켜보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바로 그해 8월 달에 김정일 북한의 위원장하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님 아십니까? 돌아가셨지만 대한민국 제1의 기업가입니다. 자본가고 가장 장사성이 밝고 가장 기업을 잘한 분이죠. 이 정주영 회장님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우리가 북쪽에다가 공단을 짓고 북한의 갑산 노동력을 이용해서 남한 기업들이 지금 이 고임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북한 노동력이 조금만 훈련하면 아주 훌륭한 노동력이 되니까 그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남한의 기업들이 좀 살아나갈 판도를 개척을 하고 북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경제가 어려우니 노동력을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면 그 돈을 벌어가지고 건강하게 다시 또 다른 나라들하고 교육도 하고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원선 근방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나름대로 공단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에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제안한 곳은 해주였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 개성했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수정 제안을 해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제1의 장사꾼 정주영 회장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개성공단이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 6월 달에 첫 삽을 떴는데요.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저도 물론 개성공단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3년 동안 NSC 사무처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나름대로 이제 관여를 해왔는데, 개성공단을 처음 만들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한 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도대체 북한하고 북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북한에 가가지고 뭐 공장을 하면서 무슨 수익성을 낼 거냐. 이익 낼 수 없다고. 어떻게 이익 내냐. 그래서 해봤자 결국은 이익도 안 나고 북한 사람들 말도 안 들을 거고, 그때 북한에 북한에서 뭐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단이 가능해? 그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회의를,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언젠가 북한이 남북관계를 트집 잡아가지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재산을 갖다가 인질로 삼을 거다. 즉, 인질로 삼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흥정을 해가지고 이제 막 남북한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위협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거다. 인질론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한 인질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수익성 안 맞을 거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당시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째는 북한하고의 사업에서 이익 남는다. 북한은 우리 남한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로지 노동력 하나만 갖고 건강한 우리의 이 노동력과 인력 이것만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근면성과 손재주 이런 게 있었는데, 북한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무슨 45년에 분단이 되고 사회주의국가가 돼가지고 몇십 년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면성이나 또 손재주나 이런 게 사라진 게 아니다. 조금만 훈련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북한만큼 북한하고 우리하고 임금 차이가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십 배 1이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런 위협성은 있다. 정말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 믿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북한도 후전적이고 그런 세력이지만 적어도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을 삼아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거나 이럴 정도로 막가파가 돼가지고, 그럼 그들이 그거 하는 순간에 이제 끝장이 나는 건데, 그들 정권도 이제는 더 이상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하고는 정상적 교류나 또 정상적 관계 안 갖고 그냥 막가파로 가겠다는 건데, 그런 막가파까지는 못 간다. 왜? 국가는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 간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잡아가지고 인질을 잡아가지고 북한이 실익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개성공단이 만약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면 남과 북이 서로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헐나르도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개성공단을 보세요. 개성공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지금 이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DMZ, 즉 휴전선이죠. 휴전선 북쪽에 지금 북한 지역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성공단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인민군의 기갑부대나 이런 부대들이 다 북쪽으로 철수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안보적으로 본다면은 개성공단이 북한 쪽에 세워진다면 남북한 간의 휴전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이 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이제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왜 철수를 할까요? 여러분, 그럼 개성공단에 지금 수익성이 모자라서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개성공단에 있는 업자들은, 기업가들은 어렵게 사업을 했지만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해도 우리는 철수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우린 정부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개성공단의 수익성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가들이 철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인질로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개성공단 2010년에 연평도 포역 사건 나고 천안함 사태가 났는데, 그때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뭐 당국이, 북한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아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개성공단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6.25 이래 최악의 남북관계였다는 2010년에 참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정말 뭐 전쟁 날지도 모른다. 요즘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지만 그때 그랬던 시절에도 개성공단에는 걱정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핵 문제, 진짜 북한의 도발,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혼자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핵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불똥이 튀어가지고 남북관계의 군사적인 그런 대결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지도자의 지혜이며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인데 북한 핵 문제 가지고 서로 감정이 티격태격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시 상태를 북한이 선포하고 이제 막 이제 난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한에 있는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기를 북한이 저렇게 전시 상태 선포하고 말이야 뭐 격앙돼서 저래도 개성공단은 저거 못 끊는 거 봐라. 왜? 저건 짭짤하게 돈이 되니까 현금이 되니까 못 끊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소위 성질 나쁘고 호전적이나 북한을 갖다 이제 건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들은 분들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를 하건 아니면 북한의 조평통이라는 단체에서 얘기를 하건 아니면 북한의 주민을 뭐 사칭한 주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텔레비에서 얘기하건 저 나라는 무슨 뭐 저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저 나라는 누가 얘기하건 간에 똑같아. 당국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북한에는 쉽게 말하면 이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생각할 때는 남한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언론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언론이 자유롭게 말하는 언론조차도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 체제에 익숙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그냥 남한에서 자기를 욕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남한의 어떤 언론에서 욕했지 자기를 무슨 뭐 남한의 뭐 정부는 언론과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구별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남한의 언론 일부에서 자기들에 대해서 저놈들이 말이지 달러가 아쉽고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 선포하고 뭐 막 저렇게 그냥 난리 치면서도 그렇지만 개성공단은 저거 안 끊어. 왜? 이 돈이 짭짤하거든.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나와서 얘기가 이제 북한에서 그래? 우리의 저놈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원래 그들 성격이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 이제 폐쇄를 시키겠다는 식의 더 이상 자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좀 이따가 여러분 자세히 신문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랬더니 개성공단에서 인질사태가 되게 나면은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개성공단에서 인질사태가 난 게 아닌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북한에서는 인질? 우리가 언제 인질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북한 특유의 이제 성격이 나와가지고 좋아 그럼 우리 철수할게. 그래서 인질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근로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우리가 알아서 해버려. 알아서 해. 우리는 이걸 나가든지 말든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다음 개성공단이나 개성공단 주변에서 무슨 교전 사태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문제가 나서도 아니고 알고 보면은 감정싸움 비슷한 마을싸움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이러면서 결국 개성공단의 혈수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갑자기 내일 오전까지 대답하지 않으면 즉 회담에 의해서 개성공단을 갖다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군대를 조치하겠다.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은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집단보다도 호전적인 그런 세력이고 우리가 대화하기 참 까다롭고 상당히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할 때는 그런 걸 상정해서 항상 북한하고 대화를 하죠. 상대방에 알맞는 대화를 해야 되지. 근데 그런 북한한테 너 내일 오전까지 대답해. 대답 안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어. 북한이 대답하겠어요? 그 성격에? 저 그만두게. 그러면 개성공단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게 낫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다를까. 북한이 이제 대답을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상황을 처리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 이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이 다 냉전 해체되고 사회주의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2년간의 대결, 그런 얘기하던 거는 여러분들이 태어나던 시절, 즉 90년을 전후해서 이 세상에서 2년 대결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새로운 세상에서 남과 북이 이제는 과거에 그 이 참 척지고 대결했던 걸 끝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도 이런 진짜 어처구니없는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간지, 지혜로운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욕해서 뭐합니까? 북한 그런 집단인데 우리가 그런 집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연구하고 그걸 고민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왜?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편히 살자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갖다 잘 개척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개성공단 자체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만약에 지금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좀 자제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다 열고 개성공단을 경상하자. 아마 이렇게 나간다면 그거는 한반도에서 지금 보조되고 있는 이 갈등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갈등이 아니라 이런 대화로 나가는 중요한 모멘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래 철수시켜 폐쇄해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한반도가 너무나도 불안한 곳이구나. 한반도의 불안이라는 건 끝이 없다. 대한민국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이거 위험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항상 안보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항상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인한 저평가, 국제사회에서. 이걸 좀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계속 눌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지금 하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거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안정화될 수 있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깝깝하게 갈 거냐, 이 두 개의 기로에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많이 폐쇄된다. 남북한에게 그런 거 어떤 영향을 줄까? 개성공단은 말이죠, 여러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120여 개 업체들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당장에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단기적인 피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1년에 북한이 5만여 명의 북한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데요. 그들에게 지불되는 돈이, 그러니까 임금이 달러로 따져가지고 한 9천만 달러 된답니다. 북한도 1년에 9천만 달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일부 언론이 처음에 그 얘기한 거잖아요. 북한이 저 9천만 달러가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저 개성공단은 못 건들 거다. 건들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른바 북한을 쉽게 말하면 자극을 했는데, 북한 맞습니다. 9천만 달러를 갖다 북한이 못 얻죠. 근데 북한이 9천만 달러를 갖다가 소득을 못 올린다라는 것이 북한 경제나 북한 지도부에게 정말 그렇게 치명적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한 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계산해 보면은 북한의 실질적인 1인당 국민소득은 한 500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500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북한의 국민 총생산은 대충 한 120억 달러쯤 되는 거예요, 총량으로. 근데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은 1인당 국민 총생산액은 한 2만 달러쯤 되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남과 북이 한 40대쯤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남과 북의 인구 비율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얼마 많습니까?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은 80대 1이야. 80대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을 끊었을 때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은 북한 경제가 개성공단을 끊었을 때 받는 타격보다는 훨씬 적어. 왜? 우리는 경제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독재체제고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나오는 달러 9천만 달러가
그걸 갖다 대처할 만한 달러를 갖다가 북한이 땅에서 본다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모르냐면은 요즘 북한 중국 사이에 요즘 북한이 실험하고 나서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이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도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공문으로 말이야 대북 제재를 갖다가 엄격히 시행하라고 지달했다. 그렇죠.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동참을 했다 해서 중국이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안보리 유엔 제재 결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못 팔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 걸 북한에서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금융교환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조항에 따르면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조항에 따르면은 북한하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하는 거는 막지 못해. 다만 미국이나 또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대결 상태니까 가급적이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내용을 갖다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필수품 같은 게 하나 들어간다 말이야. 하다못해 무슨 북한에다가 라면 하나가 들어가도 이 라면은 말이야 이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진짜 김정은이가 먹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 말이야 북한에 이거 말이야 핵무기 만드는 공장에서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상거래가 없어. 무조건 다 걸면 되는 거야. 북한 이거는 전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랑 연결된다. 라고 일반 상거래도 엮으면 엮어져.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안 해. 뭐라느냐면은 아니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하고 정상적인 상거래하는 건데 그게 무슨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중국은 이런 입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교역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미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보리 제재 결의 1874로 아주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했어. 그리고 그 제재 결의에 중국도 동참을 했어. 그런데 2009년과 2012년 불과 3년 사이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지하자원 수출이 많지가 않았는데 2010년 11년 가서 그게 많아져가지고 작년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지하자원만 우연탄, 철 이런 지하자원만 16억 달러 이상이 수출됐어. 2009년에는 3억 4억 달러도 안 됐어. 근데 여러분 지하자원이 뭡니까? 지하자원은 순서에다 달러잖아. 왜? 파가면 돈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개성공단 말고 지하자원만 갖고도 15억 16억 달러의 현금을 구할 수 있는 용처가 생긴 거야.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개성공단만 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 북한의 수만 명의 인력이 중국과 그 다음에 저 중동 시베리아 쪽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달러가 조금 넘어요. 근데 다른 곳 가서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대개 300 내지 400달러 받아 한 달에.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연간 수억 달러의 인력 수출을 통한 돈을 또 북한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여러 군데서 달러를 벌고 있으니 9천만 달러가 아까운 건 아닙니다. 아깝긴 하지만 그거보다 산다 이거죠. 저기 또 통제체제잖아. 그래서 우리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개성공단 없으면 북한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말이고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 갖고 괜히 상대방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괜히 상황만 악화시키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말입니다. 전혀 교역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는 실제로 교역도 다 끊어졌고 오로지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물건만 지금 남쪽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지 모든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남한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끊어진 그런 지점들, 그런 그 상거래를 갖다가 북한이 그러면 남한하고 교육이 끊어져가지고 그러면 북한의 그 교육업체들이 망했냐는 그게 아니라 그 교육업체들이 좀 딴 데로 갔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로 갔는지? 김장이 가죠?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요. 여러분 아까 내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을 갖다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북한을 이길 수 있을까? 극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2009년에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어요. 북한이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의 대외 무역이 그때 50억 달러였어. 2008년에 56억 달러에서 이만큼 떨어졌어. 구성을 보니까 남북교역, 북중교역, 기타교역이 이런 구성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2009년 이후에는 서방, 또 남북교역에 나오는 요 금액은 뭐냐면 다 2010년 천안함 사태 난 뒤부터는 남북교역이 다 끊어지고 오로지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나온 물건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지금. 근데 요거 북중교역은 이렇게 늘어났어. 작년에 북중교역이 60억 달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60억 달러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60억 달러라는 거는 뭐냐면, 2008년도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기 전에 남북교역, 그 다음에 해외교역, 모든 교역을 합친 토탈 교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북중교역 하나만 갖고 산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봤자 중국이 터져 있는 한은 안 된다는 얘기지. 제재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상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국이 이번에 다시 또 지난 이제 겨울에 유엔이 이제 북한에 실험하면서 제재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다시 경제적인 협력이 그러면 끊어지고 막 중단됐을 거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3월 말에 가서 누가 찍어온 사진이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두 군데 이 시리주 앞에 있는 압록강에 있는 그 황금평이라는 북한 땅, 이 북한 땅에다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제개발 특구를 만들고 있어. 그 다음에 낮은 선봉이라고 유명한 저 북한의 함경북도 쪽에 항구인데 나선이라 그래 여기는 중국의 이 동북지방 1억 명이 사는 중국의 만주지방에 있는 물류가 일로 나가가지고 중국의 남북지방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철도로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은 물류가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분이 아는 그 흑령강, 요령성,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길림성 이런 데 있는 그 중국의 물자들이 이 북한 땅을 북한의 이 나선항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지만 나선항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저 남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가 됐는데 여기를 나선 경제 무역지대라고 이제 북한이 이제 법을 만들어서 바꿨는데 여기도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공동 개발하고 있어. 이 두 개의 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 황금평 요 바로 밑에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4차선의 이런 거대한 다리가 지금 놓아지고 있는데 이 다리 공사가 지금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됐어요. 요 3월 말에도 계속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북중 간에 무슨 뭐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은 경제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이런 공사를 중단하고 그러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 중국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 중국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북한 체제가 살아남는 게 중국 공산당으로서 유리한 거 아닙니까? 왜? 북한 체제도 공산당 체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국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중국의 이해를 알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북관계에서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통제로 끊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중국 세에 다 흘러가니까. 여기가 유명한 북한의 무산탄광이라고 동양에서 가장 크다는 가장 보유가 그러니까 묻혀 있는 양이 저장량이 많은 노천 철광이야. 부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지. 이게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대에 이게 있어요. 옛날에 이게 없었는데 이 무산 철강을 향해서 중국 내륙에서 이렇게 지금 기차 여기 생겼어. 여기가 무산 철강인데 이쪽이.
부산에 있는 철거를 파기해서 이 공사가 지금 완성이 다 안 되는데 지금 한참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은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야. 이거 하면서 지금 중국은 또 한편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도 아니야. 왜? 유엔 안보리 제재 계획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관이나 경제 교역을 갖다가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고 남북이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막고 있지만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굴복해서 나오게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북한과 북한이 우리로부터 충당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갖다 충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란 말이죠. 그걸 알고 정책을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는 것이 남과 북한에는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개성공단이라는 거,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걸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만약에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은 개성공단에 다시 북한의 인민군대가 기갑부대가 들어오고 북한의 보병부대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추진할 겁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난 10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연평도 이 서해 오도에서 남북 간의 교전이 나고 이렇게 남북이 위험할 때에도 바로 저 휴전선에서 저 서부전선 휴전선에서 한 번도 남북한 간에 교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효과를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만큼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북한의 중위협에 훨씬 더 서울이 더 가깝게 위협받게 되는 거죠. 왜?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군이 그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북한의 낮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돼 가지고 윈윈하자는 프로젝트가 사라짐으로써 결국 우리 기업들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상당 기간 동안 막힐 거야.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때문에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이 경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 하나가 다시 차단되는 거냐. 북한이라고 좋을 거 없어요. 북한이 개성공단을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폐쇄시키고 나서 누가 북한하고 와가지고 경제협력을 하라고 했어. 이런 식의 이걸 당하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결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나면은 그들이 당장 받는 현금 9천만 달러도 아깝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외국과 경제협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국 이외에는 경제협력 하려지 않을 것이고 중국조차도 저런 북한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쉽게 손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의 폐쇄라는 것은 남북에 단순히 지금 당장 우리 기업에게 얼마가 손해가 나고 그 다음에 북한에게는 얼마가 손해가 나고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 얼마나 위험해지고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구성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구성하는 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개성공단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래서 개성공단을 우리가 여기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차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여러 가지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앞에 적어도 왔는데 정말 오늘 개성공단 이 일을 제가 이 강의 교환을 갖다가 여기 이 조선대에 보낼 때만 해도 사실은 개성공단이 아직 철수 이런 게 결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제가 개성공단 얘기를 갖다가 기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남과 북의 협력이라는 것이 화해협력이라는 것이 정말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에게 왜 남과 북의 협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밥이며 또 우리의 경제 인재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이제 학생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통일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통일. 왜
아니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따로 살면 되잖아요. 지금 뭐 북한처럼은 중국이랑 잘 살아면 되지. 그 뭐 우리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아니 뭐 통일한다라면 통일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 뭐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부모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남남 갈등이 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살만하지 못하다. 우리 이민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랄까 우리나라는 정말 왜 이런가. 우리는 정말 참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말이지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나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만큼 사실은 자랑스러운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2차 세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온 후바 국가들 2차 대전 이전에는 식민지 상태였거나 이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로서 나라를 만들어서 나온 나라들이 140개 정도 됩니다. 140개 국가 정도, 140개 정도의 나라가 나왔어요. 이 140개 정도의 나라가 나와서 이 나라들 중에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간 나라들 140개 정도의 나라 중에서 그렇게 간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싱가포르 이런 몇 나라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선진국 문턱에 가지 못했고 아직 천민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아서 고칠 것도 많지만 정말 그 140개가 넘는 나라가 나왔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이 정도까지 경제로 온 나라들이 몇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우리랑 같이 온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또는 도시국가지 그게 어디 정상적 국가입니까? 여기다가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일국 양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나라로서 대접도 못 받아요. 유엔에도 가입 못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들어간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 사실은. 근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자랑스럽게 얘기 안 할 텐데 더 자랑스러운 건 14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나와서 그 나라들 중에서 국민혁명을 통해서 독재정치라는 군인들을 갖다가 몰아내고 그들을 갖다 다시 병영 안으로 집어넣고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라. 군대, 국방이나 잘하지 정책 안 하지 마. 그래서 국민혁명을 통해서 군대를 갖다가 지역군이나 시키고 국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 4월혁명, 광주항쟁, 그리고 6월항쟁 이런 일련의 어마어마한 국민혁명과 국민의 피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정치외곽 학생들은 국제정치나 다른 지역정치 배우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민주주의를 갖다 국민혁명을 통해서 자기 손으로 성취한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있는가? 아직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다 권위주의 독재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압력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억지로 민주주의 하는 척하거나 이런 거지 우리처럼 국민혁명을 통해 수차례 국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갖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140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이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여기까지 이룬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뉴질랜드 가서 사시건 캐나다 가서 사시건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도 갖고 가도 지금 내가 말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런 대한민국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세요. 우리나라는 한 면이 바다로 돼 있고 오로지 한 면만이 입줄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배울지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항상 그렇게 배웠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3면이 입줄이 터져 있다. 그래서 한 면 바다를 통해서 해양으로 뻗쳐나가고 한 면 입줄 통해서 우리가 북방으로 나가고 운비하는 우리의 기상을 뻗쳐나간다. 우리는 기반민족이야. 북방에서 온 민족이야. 그렇게 우린 배웠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 여기까지 발전시킨 우리나라는 우리가 오로지 3년 바다만을 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북방으로 진출해보지도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기회의 창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막힌 상태에서, 그리고 저 막힌 휴전선이 여러분 그냥 막혔습니까? 저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가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야 되고, 때로는 독재 정권들이 나와가지고 저 북에서 빨갱이들 넘어오니까 말이야 안 된다, 방공을 갖다 기칠해가지고 독재 정권을 갖다가 자기 유지하는, 강화하고 유지하는 명분을 삼았잖아요. 그 모든 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근데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경제를 이루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우리 현실은 이런 분단과, 그리고 이 분단도 그냥 분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저 휴전선이 열려서 이런 기회의 창이 열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알 수 있잖아요. 한면 바다만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 한면의 육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또 우리가 그래서 북한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일까? 광주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속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가 KTX 타고 뻗어 올라가도 여기서 350km 가면은 서울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있는 반도국가? 말이 그런 거죠. 부산이 무슨 세계 동남단, 유라시아 대륙의 최동남단에 있는 최고의 항구. 이론적으로 맞지만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저 휴전선이 막혀가지고 요 조그만 땅덩어리 10만 평방kilometers 대한민국의 항구였지 언제 유라시아 대륙의 항구였지. 이거를 실현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실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공간이 확장되겠어요. 그게 바로 남과 북이 우리가 휴전선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저걸 뚫고 넘어가야만 우리의 미래는 그게 열리는 거니까. 거기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큰일 났다는데 무슨 길이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그래서 북한은 한국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블루칩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라는 요소를 우리가 제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북한이 아니라 북방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이 통로를 뚫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와중에 북한과의 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 빈약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러한 지하자원을 쓰고 있지만 이 지하자원이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제철회사지만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은 다 인도니 브라질이니 호주니 이런 데 다 수입하고, 전량을 수입하고 있어요. 수십억 달러가 들어 수입하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화력발전소들을 갖고 있는데 이 화력발전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연탄을 수입하는데 190억 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광업진흥공사가 추산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광업진흥공사가 추계를 하는 건데, 북한과 남한에 매장되어 있는 중요한 광물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저걸 해봤어요. 조사를 쭉 해봤어요. 자, 금, 동, 아연 쭉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현재까지 나름대로 추계되는 북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자원이 돈을 따지면은 1조 달러치가 된답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가 아니라 7천조 원이니까 7조 달러치야. 7조 달러. 우리 남한은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여기 남한의 광물 수입 보듯이 이렇게 많은 걸 의존하는데 이 대부분을 갖다가 남북한 간의 협력을 통하면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얼마나 윈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포항제철이 저 인도, 저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그 아쉬운 소리 가면서 왜 거기서 철을 갖다가 해와야겠어요. 부산 철강 가서 하면 되는데 중국으로 넘어갈 거. 이게 다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이게 남북이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예산이라는 거죠. 지금 석유 빼고 나머지 일반 지하자원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게 400억 달러가 넘어요. 400억 달러가. 그 중에 200억 달러만 북한하고 당장 몇 년 사이 해도 우리도 좋고 북한도 경제적으로 살고 함께 응인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길이란 말이죠. 우리가 참 남과 북의 이런 대결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참 우습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얼마만큼 막고 있는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라남도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저 서해 바다, 황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저 황해바다는 여기서 인천 쪽에서 산둥반도까지는 정말 얼마 거리가 안 될 만큼 가까운 거리예요. 이 황해바다는 정말 지중해보다도 훨씬 더 좁고 그 다음에 이런 바다이기 때문에 이런 바다 속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중국과 이 한반도가 연결되는 엄청난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바다예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중국과 한반도가 연결된다면. 여러분 중국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를 갖고 있고 인구가 14억이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국경을 가진 나라인데 그 나라의 북쪽은 뭡니까? 중국의 북쪽은 몽고 사막이나 시베리아잖아. 중국의 서쪽은 뭘로 돼 있을까? 전부 사막지대야. 신장 이구르 사막지대인데. 중국의 남부는 뭐야? 히말라야 산맥 열대지방이야. 14억의 중국의 인구가 세계를 뻗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4분의 1인 중국의 동부 해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부 해안의 한 3분의 2는 한반도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사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머릿속에서 내가 인공위성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밤에 한반도에 지금 저 서해상을 내려다보세요. 맑은 날. 중국의 중국으로 보면 동부해안이죠. 이쪽에 보아이만 이랬는데 여기 단동에서 시작해서 대련, 천진, 청도 이 중국의 이 거대한 공업지대가 여기 다 있잖아요. 아마 그냥 불야성은 이럴 거야, 불야성은. 하늘에서 보면. 자, 여긴 근데 이제 서울, 인천 있고, 그 다음에 군산, 목포 있지만, 여기 좀 있어. 여기는 까매. 근데 문제는, 이 황해를 연결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NLL 있잖아. 남과 북에 그야말로 냉전의 대결성이 있어. 이 대결성 때문에 오가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냉전의 바다야. 이걸 활용을 못하니까 이 황해를 인공위성에서 밤에 내다보면 여기만 빨갛고 여기만 빨갛고 여기 놓고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 이 가운데가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받아서 우리 서남의 여건이 우리 한반도의 서남해권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완전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보다 반발짝 앞서 있기 때문에 비교가 무척 많아. 거기다 북한은 또 우리보다 훨씬 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NLL 저것이 저 대결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것처럼 평화의 바다로서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서해가 평화의 협력대가 된다면은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저걸 통해서 엄청난 저런 서해, 황해 경제협력 기대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전라남도에 무슨 목포니 광주니 이런 데 일자리 장담합니다. 여러분 크게 어쩔 거 없어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엄청난 산업구조를 다시 재편하는 거거든. 우리한테 그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중국이 냉전해체 이후에 나오면서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지난 20여 년을 갖고 왔지만
남과 북의 대결 때문에 그 기회를 다 잃고 왔단 말이죠. 지금도 잃고 있는 거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반도의 미래에서 남과 북의 화해나 협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 못하는 게 아니다. 이 거대한 화해 경제권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한다면은 우리의 미래를 어디서 찾을 거냐. 여러분의 일자리를, 여러분이 어디서 일자리를 찾을 겁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이런 것들 하면 일자리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생기는 거란 말이죠. 작은 게 아니니까. 지금 이미 대성공단 이전에 금강산이 저렇게 끊겨져 있습니다. 금강산이 이미 끊어졌는데 저 금강산 관광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해외 관광객이 2014년 되면 한 1억 명 정도 된답니다. 중국의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로 따지면은 홍콩이나 대만이나 마카오 말고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중국 만약에 우리가 저 금강산을 갖다가 금강산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설악산 그 다음에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 하는 데를 연결해가지고 국제관광특구를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이벤트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레저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저기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지금 여러분 제주도가 터져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설악산과 금강산과 평창 이렇게 연계해서 이 관광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은 중국 관광객이 저 물밀듯이 들어오겠죠. 왜 우리나라는 항상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얘기하면은 여기 공단 만들겠습니다. 저희 공단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에도 강원도지사가 공단을 몇개 만들겠습니다. 아니 온 나라를 다 그냥 연기 풀풀 나는 산업공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하면은 강원도가 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관광 갖고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지고는 남과 북이 이 상태를 이렇게 있어서 안 된다 말이죠. 남과 북이 이 상태에 있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들이서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근데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통일비용 같은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통일비용이 뭡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 가지고 북한 쪽으로 쭉 뻗어나가기 위해서 청진 쪽으로 그다음에 저 서울과 그다음에 신의주 사이에 평양 사이에 고속도로 놓고 막 한다. 돈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는 고속도로나 철도는 뭘 해놓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수송 차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하전을 가져오고 남북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거란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다가 철도를 놓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하다못해 상하수도 시설을 해준다면은 그거는 북한에게 우리가 그만한 돈을 주고 북한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업자들이 가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그런 기술도 없어. 대한민국의 이 건설업자들이 가가지고 북한에 고속도로를 깔고 철도 깔아주는 거야. 그럼 그건 다 우리 돈으로 돌아오는 거지, 다시. 왜 4대강을 엄하게 다 파가지고 저렇게 다 망가뜨려 놓습니까? 북한 가가지고 하면 서로 윈윈되는데. 여러분, 통일비용이라고 얘기되는 돈 중에 상당수는 그냥 떨어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투자 형태로 가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흡수되는 돈이거나 아니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지 그냥 북한으로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북한한테 달러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북한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하는 건 뭐냐? 북한 사람들이 먹는 거.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 인도적인 거지만 그의 나머지 통일비용이라는 건 전부 다 그렇다 이거예요. 허다못해 북한의 사회복지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북한의 사회복지를 좀 도와줘야겠다. 북한 각 지역에 1000명의 사회복지사를 파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출신들 1000명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취업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에 대해 들어가는 통일비용이야. 통일비용은 우리가 북한한테 달러 딱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통일비용은 그냥 내 거 손해본다고 생각해.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경제가 자기 나름대로 완결성을 갖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규모가 작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수입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정도 되는 이런 중요한 규모의 국가 중에서 오로지 수출 수입만 갖고 거의, 물론 우리가 내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수출 수입에, 그걸 갖다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 그래. 전체 국민 총생산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100%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쯤 되는 나라 중에서. 도시국가가 아니고. 이건 심각한 겁니다. 내수가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붕괴 상태에 직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본 경제 우습게 생각하고 미국 경제 우습게 생각하지만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국민 총생산에서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즉 일본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받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한국 경제는 우리는 모든 게 수출 수입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나건 미국에서 나건 일본에서 나건 우리는 그런 나라들이 위기가 날 때마다 그냥 잡을 안 새기고 그냥 그런 나라들이 제치기만 하면 우리는 감기에 걸려.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 그리스에서 경제 위기가 났다. 그리스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런데도 텔레비에서는 9시 뉴스 하면 9시 뉴스에 뭐 5국지 6국지 그리스 경제 위기를 해줘. 왜? 우리는 그런 세계 경제에 취약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2만 달러 겉으로만 먹고 살 만한 거지 삶이 불안한 거예요. 왜? 내수가 약하니까. 그냥 국제경제, 즉 수출 수입도 많이 하지만 내수도 튼튼해서 국제경제가 흔들려도 내수로도 좀 뭔가 받쳐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 내수도 좀 한 50% 하고 수입도 한 50% 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인구가 한 1억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무리 애를 많이 낳고 그래서 이런, 너무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좀 땅덩어리에서. 근데 1억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도 우리가 8천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 간의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면은 남한이 5천만 가까이 되죠. 북한이 2,400만이죠. 거기다 우리 해외 동포가 800만입니다. 8천만이 넘는 경제권역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 규모의 경제를 위한 한반도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구상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런 구상들 속에서 오늘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남북 대결 상태에서 그러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우리 남북한 간에 다 끊고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가끔씩 그냥 투닥거리고 수전선에서 교전도 일어나고 서해상에서 교전도 일어나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남북은 영원히 끊어져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남북이 진짜 그래도 이 어려움을 뚫고 넘어가서 하나의 협력체를 만들어내서 통일의 미래를 갖다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남북이 공동이익을 취하면서 공동 번영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도 전쟁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사는 한반도 너희는 말이야 대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 너희한테 투자할 수 없어 이런 분위기 아니라 거긴 그래도 갈만한데네 나는 세상을 만들고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 결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선공단 그렇게 쉽게 폐쇄하고 쉽게 철수하고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국민들은 이런 결정들에 대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남북한 간 속에서 국민들이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대결이 심화되면은 아까 박선희 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은 불안해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는다.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뭐야 도대체. 국민들이 이렇게 안보 불안나, 국민들이 안보 불가피에 걸려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통일부 장관을 있을 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어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할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끊임없이 어떤 걸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그게 뭐 맞을지 모르지만 연구기관들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계속 조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근데 정부 어느 기관에서 보고 온 거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하면 우리 주가가 40%가 폭락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때 얼마나 겁시나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해서 우리 주가가 40,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서 그 불안정을 못 이겨서 주가가 떨어진 데가 뭐겠어요. 한국 경제에 따라 투자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빼는 거 아니야. 외국 기업가들이. 외국의 투자가들이 빼고 그런 건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 이런 뜻이야.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 북한 핵실험하는 게. 근데 북한 핵실험이 일어났는데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2%도 안 빠졌어.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민들이 사재기 안 했어요. 국민들은 아마 의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북한이 핵실험했지만 그거는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수단, 무기체계를 강화시킨 거지, 이거 자체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갖고 전쟁인 것처럼 생각해서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차피 전쟁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이래가지고 우리 삶이 더 피폐해질 뿐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저처럼 이론적으로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언론에서는 안보 불감증이라고 질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우리가 40% 주가가 좀 이게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이 안보 불감증이 걸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안보의 상황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은 안보가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고, 국민들은 의연해야 되는 거죠. 그 의연함을 갖고 안보 불감증이다. 그럼 사재기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 무책임한 언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무책임하다. 아니, 북한한테 너희들이 전시상태 선포했다 그래도 개성공단 그거 못 끊지, 달러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얘기, 그거 뭐로 굳이, 우리나라 민주국가니까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래가지고 다가올 거는 저런 식으로 성질 나쁜 성질만 건드려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결과 없고는 왜 하냐. 집단 지성이 발휘해야 되는데, 집단의 지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항상 집단 감성. 이걸 갖다가 충동질하는 게 한국의 일부 언론이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악화되는 남북관계를 악화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여기서 한 발자씩 물러서서 다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서, 이미 입은 상처는 어쩔 수 없지만 더 크게 입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딴 게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이거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지나치면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이 상태로 고착되고 대결 시대로 다시 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말로서 행동해야 된다. 요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